서울의 밤은 언제나 조용한 얼굴로 거짓말을 한다. 한서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큰 창 앞에 서서 빗물에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강 위로 흘러가는 불빛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반짝였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풍이 시작되어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단정하게 정리된 작은 USB 하나가 있었다. 검은색, 아무 표시도 없는 평범한 물건. 그러나 그 안에는 한서연의 지난 결혼, 존엄, 침묵, 그리고 분노가 모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USB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오늘 밤은 마지막으로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수십 번을 확인했고 더 이상 달라질 것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 안쪽에서는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그녀의 어머니, 한 여사가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히 올려 묶였고 은빛이 도는 머리칼 사이로 진주 비녀가 조심스럽게 꽂혀 있었다. 피부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리만치 온화하고 단정해 보였다. 서연은 천천히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엄마,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한 여사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내가 괜히 더 신경 쓰는 거지. 그 말투는 늘 그렇듯 담담했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을 삼켰는지를.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에 걸쳐진 남색 벨벳 드레스의 주름을 손끝으로 살폈다. 수공으로 놓인 금빛 연꽃 자수가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났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옷이었다. 어머니에게 꼭 어울리는 옷, 이 옷, 너무 과하지 않죠? 과하긴, 어머니는 옅게 웃었다.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게 입으면 되는 거다. 그 말에 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자기 자리. 그 단어는 그녀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새해 전, 그날 밤으로 끌고 갔다.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천둥이 하늘을 찢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날, 심장 수술을 막 마치고 퇴원한 어머니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그런데도 최민주는 현관 앞에서 냉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여기서 더 머물면 곤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 집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아요. 그는 바닥에 돈을 던졌다. 5만 원권 몇 장이 젖은 대리석 바닥 위에 흩어졌다. 이 정도면 택시 타고 갈 수 있겠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서연은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그녀의 침묵은 분노로 변했고 분노는 계획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끌어왔다. 오늘은 내가 너무 앞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단단히 굳어 있었다. 오늘은 엄마가 중심이에요. 저는 옆에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말보다 깊은 온기가 전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발코니로 나갔다. 비는 잦아들었고 공기는 차갑고 맑았다. 그녀는 와인잔에 붉은 액체를 조금 따랐다. 마시지는 않았다. 그저 손에 쥔 채 한강 위에 드리운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람은 언제 후회할까?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을 때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일까? 최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늘 단정한 정장, 매끈한 말투,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던 남자. 그녀의 침묵을 이해라고 착각했던 남자. 어머니의 인내를 비굴함으로 오해했던 남자. 서연은 발코니 난간에 와인 잔을 내려놓고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테이블 위에 USB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방 안에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침실로 돌아와 어머니를 배웅하며 외투를 입혀드렸다. 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다. 다만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있었다.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내일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해지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 말은 위로도 체념도 아니었다. 단순한 진술이었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집 안은 고요해졌다. 서연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내일의 장면들을 차분히 떠올렸다. 화려한 조명, 정중한 박수, 그리고 그 틈에서 무너질 얼굴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내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내일은 시작이자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것. 서연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스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폭풍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컨벤션 센터의 밤은 서울의 다른 어떤 밤보다도 화려했다. 정문에서부터 로비까지 길게 깔린 붉은 카페트 위로 조명이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다. 정제된 웃음, 절제된 인사, 서로의 명함을 가볍게 건네는 손끝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공간이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나는 것은 오직 지위와 배경, 그리고 성공의 포장뿐이었다. 최민주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며 넥타이를 한 번 더 고쳐 매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정장이었다. 거울처럼 윤이 나는 구두 끝이 카페트에 닿자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로비 전체를 둘러보았다. 익숙한 얼굴들, 반가운 체면들,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는 시선들. 그는 그 시선들 속에서 살아왔다. 그의 팔에는 윤유진이 매달려 있었다. 몸에 밀착된 드레스는 과감하게 트여 있었고 지나치게 공들인 화장은 무대 조명 아래서도 선명했다. 그녀는 입장과 동시에 주변을 훑어보며 미묘한 우월감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여기 사람들 수준도 천차만별이네. 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드레스 좀 봐. 디자인이 몇 년 전 건데.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그녀의 팔을 살짝 꼬집었다. 조심해. 오늘은 기자들도 많아. 알아. 유진은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나보다 못한 건 사실이잖아. 그들은 로비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다. 유진은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며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즐겼다. 누군가는 알아보았고 누군가는 수근거렸다. 그녀는 그것을 성공의 증거라고 믿었다.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를 훑었다. 그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한서연.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마주쳐야 할 사람.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장면을 준비해 두었다. 미안하다는 말, 반성하는 표정, 그리고 이제는 달라졌다. 는 진부하지만 효과적인 문장들. 서연은 늘 이성적이었고 체면을 중시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고 그는 확신했다. 저 사람들 봐. 유진이 갑자기 턱짓을 했다. 완전 시골 느낌 아니야? 저런 사람들이 왜 초대됐지? 민주는 유진이 가리킨 방향을 힐끗 보았다. 중년의 부부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대충 웃으며 넘겼다. 아마 협력사 쪽일 거야. 그 순간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메시지는 서연의 비서에게서 온 것이었다. 대표님,
잠시 후 행사 시작 전 인사 가능하십니다. 민주는 입꼬리를 올렸다.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유진은 흥미로운 듯 눈을 반짝였다. 그 여자, 오늘은 어떤 얼굴일까? 울까? 아니면 센 척할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이 자리는 서연에게도 중요한 자리였다. 이사회, 언론, 외부 인사들. 여기서 그를 공개적으로 몰아붙일 리는 없었다. 오히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넘어갈 가능성이 컸다. 그는 그 확신에 기대고 있었다. 잠시 후, 로비의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 쪽으로 향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고 안정된 톤으로 울려 퍼졌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유진의 손을 놓고 정면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순간이 단순한 의례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늘 그래왔듯 행사 시작 전에 형식적인 인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확신. 그러나 사회자의 다음 말은 그가 예상한 방향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을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새로운 도약. 그는 그런 문구를 사전에 들은 적이 없었다. 유진도 주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는지 괜히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자세를 바로 했다. 무대 위 대형 LED 스크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을 냈다. 아직 아무 영상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숨을 죽였다. 민주는 갑자기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과민 반응일 뿐이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다. 최민준 부장님,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그는 돌아보았다. 회사 임원이 미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대표님이 곧 입장하신답니다. 그래요. 민주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를 바라보았다. 마음 한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자신이 익숙한 무대였다. 박수와 인사, 웃음과 거래가 오가는 장소. 그는 늘 이 중심에 있었다. 유진이 그의 옆에서 속삭였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묘해? 나 괜히 긴장되는데. 민주는 낮게 웃었다. 괜한 걱정이야. 오늘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잖아.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대 위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컨벤션 센터 전체가 잠시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천천히 정문을 향해 움직였다. 그 순간 민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오늘 밤은 자신이 알고 있던 밤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 이 화려한 무대가 곧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드러낼 장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오만함이 곧 돌이킬 수 없는 대가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을. 정문을 향한 스포트라이트가 멈추자 컨벤션 센터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수백 명의 숨소리가 한순간에 낮아진 듯했고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도 멎었다. 사회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황금그룹 총괄 대표이사 한서연님과 이 사장님의 배우자이자 황금복지재단 명예이사장이신 한정임 여사님을 소개합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먼저 보인 것은 에메랄드빛 드레스의 은은한 광택이었다.
조명 아래에서 그 색은 과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어머니의 팔을 살짝 부축한 채 한 걸음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으나 그것은 환영의 미소라기보다 준비된 평온에 가까웠다. 그 옆에 선 한정임 여사는 놀라울 정도로 단정하고 고요했다. 남색 벨벳 드레스는 몸에 잘 맞았고 올려 묶은 머리에는 진주 비녀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노년의 모습이었던 여인은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품위 있는 존재로 서 있었다. 홀 안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근거렸다. 누군가는 대표이사의 등장에 대한 예의로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예상치 못한 조합의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다. 민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서연에게서 한정임 여사로 다시 서연에게로 옮겨갔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물리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저분이 누구야?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그가 몇 달 전, 비 오는 밤에 집 밖으로 내쫓았던 노인이 눈앞에 있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나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아무리 옷을 바꾸고 빛을 입혀도 바뀌지 않는 어떤 기운이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팔을 꽉 잡았다. 자기야 저분, 설마 장모님 아니야. 그 한마디에 민준의 귀가 멍해졌다.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시선은 홀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언론의 카메라, 무대 위의 조명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서연에게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 있으나 바라보지 않는 눈빛이었다. 서연과 어머니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올라섰다. 사회자가 물러났고 조명이 두 사람 위에 집중됐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한 박자 쉬며 홀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 시선은 누구도 특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울림은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귀에 정확히 꽂혔다. 이 자리는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 왔는지 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민준의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 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빼곡했고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진은 와인 잔을 쥔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살짝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한정임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교환 속에는 긴 세월이 담겨 있었다. 참음, 침묵,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음. 서연은 무대 뒤를 향해 가볍게 손짓했다. 그 순간 대형 LED 스크린이 켜졌다. 처음 나타난 것은 회사 로비의 CCTV 화면이었다. 엘리베이터 안, 어두운 구석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는 남녀의 모습. 얼굴은 선명했다. 최민준과 윤유진이었다. 화면 속 두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웃었고 곧 키스를 나눴다. 홀 안에서 술렁임이 터져나왔다. 저 사람들 기획부 최 부장 아니야? 인턴이랑이라더니 진짜였어. 유진은 비명을 지르듯 숨을 들이켰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화면을 바라봤다.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화면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타난 것은 은행거래 내역서였다.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강조되며 빠르게 지나갔다.
허위 영수증, 반복되는 계좌 이동,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금 횡령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유진이 SNS에 올렸던 명품 가방과 시계, 해외여행 사진들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웅성거림은 분노로 바뀌었다. 회사 돈으로 저런 걸? 말도 안 돼. 민준의 시야가 흐려졌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무릎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아직 오지 않았다.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현관 앞 CCTV였다.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오는 민준. 그는 무언가를 말했고 곧 손에 쥔 돈을 바닥에 던졌다. 노인은 비를 맞으며 서 있었고 민준은 문을 닫았다. 화면은 그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했다.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 바람에 젖은 옷자락, 꺼지는 불빛. 홀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 영상 속 인물이 바로 우리 회사 기획부 부장 최민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자이자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민준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진은 그의 팔에 매달려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보지 않았다. 시선은 모두 무대 위, 그리고 진실 위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끝났다는 확인만이 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민준과 윤유진은 즉시 해고됩니다. 또한 관련 자료는 모두 수사기관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 순간 컨벤션 센터 안에 있던 모든 화려함은 의미를 잃었다. 남은 것은 오직 한 인간이 무너지는 소리뿐이었다. 홀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박수도 환호도 없었다. 잠시 후에야 어디선가 낮은 탄식과 수군거림이 번져나왔다.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고 무대 아래쪽에서 경찰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민준은 그제야 현실을 인식한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다 민준 때문이에요. 전 몰랐어요. 그녀는 손을 뻗어 사람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냉정하게 그녀를 떼어냈다. 그녀의 울음은 홀의 넓이에 비해 너무 작았고 지나치게 늦었다. 경찰은 민준의 양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그 소리에 민준은 마치 전기가 흐른 것처럼 몸을 떨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서연을 찾았다. 마지막으로라도 무언가 말해야 할 것 같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 좀 봐줘. 제발. 서연은 무대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다만 시선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작은 행동이 민준에게는 명확한 대답이었다. 민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경찰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몸을 맡겼다. 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갔고 그들의 모습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문이 닫히자 홀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한 인간의 몰락을 목격했다는 불편함이 뒤섞인 표정들이었다.
사회자가 조심스럽게 마이크를 잡았다. 행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과 어머니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이들도 있었고,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지나가는 이들도 있었다. 서연은 그 모든 반응을 차분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했고,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후, 컨벤션 센터의 뒷문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끝났구나. 서연은 어머니의 팔을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차에 오르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차 안을 밝히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서연은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문득 심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긴장이라는 실이 끊어진 뒤에 찾아오는 허탈함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거실에 홀로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와인 잔이 있었다. 그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LED 스크린의 빛과 민준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통쾌함보다는 공허함이 컸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온통 민준의 이야기로 가득했다. 흥진개발기획부장 횡령 사건, 사내 불륜과 도덕성 논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다. 주가는 잠시 흔들렸지만 그룹 차원의 신속한 대응으로 곧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사무실에서 해고 서류에 서명했다. 이름을 쓰는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덮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정리해 주세요. 그녀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리고 관련 계좌 전부 동결 요청하세요. 며칠 후, 민주는 정식 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다시 불려갔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퀭했다. 그는 경찰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유진은 그날 밤 사라졌다. 민준이 마련해준 고급 오피스텔에서 값나가는 물건들을 챙겨 떠났다는 소문만이 남았다. 연락은 끊겼고 흔적도 없었다. 민준은 며칠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가구가 빠져나간 자리에 먼지 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냉장고는 텅 비었고 옷장에는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믿었던 것들, 붙잡고 있던 것들,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며칠 뒤, 갈 곳을 잃은 민주는 어머니가 머물고 있던 낡은 집으로 돌아갔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도시 외곽의 허름한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밀려왔다. 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두 사람은 좁은 공간에 서로 기대어 앉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살던 모자는 이제 하루를 버티는 것조차 버거운 처지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분노도, 미련도 없던 그 눈빛이 그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는 다시는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간은 민준에게 자비롭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경찰 조사는 계속되었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그를 끝없는 불안 속에 묶어 두었다. 그는 임시로 풀려나 있었지만 자유라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머니에는 몇만 원뿐이었고 휴대폰에는 더 이상 연락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낡은 집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밤이 되면 벌레들이 벽을 타고 기어 나왔다. 민주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배고픔을 느꼈다.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내일이었다. 어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말 대신 긴 한숨을 건넸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다. 공사 현장, 물류 창고, 허드레실. 어디를 가든 이력서를 요구했고 이름을 확인했다. 최민준이라는 이름은 이미 기사로 떠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고 말없이 돌아섰다. 며칠이 지나자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을 찾아왔다.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빚이었다. 도박으로 시작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고 민준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겨우 감당할 수 있었던 액수였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문신을 한 사내들이 들이닥쳐 집 안을 뒤집었다. 그들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고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돈은 어디 있습니까? 민주는 그들을 막으려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주먹과 발이 동시에 날아왔다. 숨이 막혔고 귀에서 소리가 울렸다. 그는 무력했다. 그들이 떠나기 전 마지막 경고가 날아왔다. 사흘이다. 그때까지 5억. 안 되면 알아서 하시고 문이 닫히자 집 안은 폐허가 되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민주는 피가 맺힌 입술을 닦으며 벽에 기대 앉았다. 5억. 그 숫자는 이제 현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였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서연의 이름을 입 밖에 꺼냈다. 서연을 찾아가야 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가 우릴 용서하겠니?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침묵이 길게 흘렀다. 자존심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치였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였다. 결국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서연이 어머니를 위해 마련한 아파트 앞에 섰다. 로비는 밝고 깨끗했다. 민주는 그 공간이 낯설게 느껴졌다. 경비원은 그들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혔다. 여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주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한서연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한 듯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로비의 공기가 달라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서연이 내려왔다. 단정한 차림, 흔들림 없는 걸음. 그녀는 그들을 보자 멈춰 섰다. 민준과 어머니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민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구해줄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는 손을 뻗었다.
너희 집은 부자잖아. 몇 억은?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제 돈은 제 노동의 대가입니다. 누군가의 탐욕을 대신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어머니가 비 오는 밤에 쫓겨났을 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멈췄나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아가세요. 서연은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라갔고 로비에는 절망만 남았다. 밖으로 나온 민주는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섰다.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경찰들이 다가와 민준의 앞에 섰다. 최민준 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민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땅에 주저앉았다. 경찰차가 떠난 후 사채업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어머니의 손에 있던 작은 반지를 빼앗고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이번엔 봐준다. 다시 보지 말자. 어머니는 길 한가운데 홀로 남았다. 민주는 경찰차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그제야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며칠을 보냈다. 시간의 감각은 흐려졌고 낮과 밤의 구분도 의미가 없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신음과 욕설이 뒤섞여 그의 잠을 깨웠다. 그는 벽에 등을 대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었다. 비 오는 밤, 현관 앞에 서 있던 노인의 모습이었다. 며칠 후,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정식 재판을 앞둔 상태였고, 신부는 피의자였다. 구치소를 나서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다. 빌려 입은 옷은 몸에 맞지 않았고, 얼굴은 수척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은 윤유진이었다. 그는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안내음뿐이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곧장 오피스텔로 향했다. 그러나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집주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갔어요. 밀린 월세도 있고요. 그 순간 민주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허탈함이 웃음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가 믿었던 사랑, 마지막 버팀목이라고 생각했던 관계는 가장 먼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결국 어머니가 떠돌고 있을 법한 시장 근처로 향했다. 어머니는 시장의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은 세제에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차마 말을 걸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를 먼저 알아보았다. 나왔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보다 체념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장 골목을 걸었다. 그들의 대화는 필요한 말로만 이루어졌다. 살아있다는 확인, 오늘 벌이는 얼마인지, 잠은 어디서 잘지. 그날 밤, 두 모자는 다시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곳은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사채업자들이 남긴 흔적이 그대로였고 이웃들은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 결국 그들은 도시 외곽의 폐가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계집 같은 공간에 몸을 누였다. 낮에는 햇볕이 그대로 내려꽂혔고 밤에는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민주는 플라스틱 병과 종이 상자를 주워 팔기 시작했다.
한때 정장을 입고 회의실을 오가던 남자는 이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어머니 역시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이어갔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한때 그녀를 부러워하던 이웃들은 이제 그녀를 동정하거나 비웃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묵묵히 견뎠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거리를 헤매는 사이 어머니에게 재앙이 닥쳤다. 문신을 한 사내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어머니를 계집 밖으로 끌어냈고 거친 손으로 밀쳤다. 돈은 아직이냐? 어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돌아왔다. 그는 본능적으로 어머니 앞에 섰다. 제발 어머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대답은 주먹이었다. 민준은 쓰러졌고 얼굴에 피가 번졌다. 사내의 발이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 사흘이다. 못 가져오면 끝이다. 그들이 떠난 뒤 민준은 어머니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말했다. 다 내 탓이다. 도박만 안 했어도.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를 원망했다. 동시에 자신도 원망했다. 모든 것이 얽혀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결심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서연을 찾아가 보기로. 이번에는 돈을 구걸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다시 그 아파트 앞에 섰다. 경비원은 더 단호했다. 다시 오시면 경찰 부릅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전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잠시 후, 서연이 내려왔다. 그녀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 깨끗했고, 단정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올라가 계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여기 온 이유, 알아요. 민준은 입을 열었다. 나 다 잃었어.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싶어. 서연의 표정에는 연민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고 이어 말했다. 당신은 고통을 견뎌야 해요. 그래야 배울 수 있어요. 그녀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돈이 아니라 기회예요. 이걸로 떠나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민준은 봉투를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섰다. 서연은 자신의 삶을 지켜냈고 민준은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 선택이 잔인하든 옳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몫이었다. 그리고 진짜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준이 떠난 뒤 서연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회사는 정상 궤도로 돌아갔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이슈로 옮겨갔다. 회의실의 공기는 다시 차분해졌고 직원들은 예전처럼 서연의 지시에 집중했다. 그러나 밤이 되면 그녀의 마음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조용한 집 안에서 어머니의 숨소리만이 들릴 때 서연은 종종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어둠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많이 지쳐 있었다.
큰일을 치르고 난 뒤 찾아오는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 더 깊이 남았다. 서연은 어머니를 위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속도와 소음은 지금의 어머니에게 너무 가혹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비워두었던 시골의 옛집을 수리해 어머니와 함께 내려갔다. 집은 소박했지만 햇볕이 잘 들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귤나무가 서 있었다. 시골의 시간은 느렸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먼저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바람이 마당을 훑고 지나갔다. 어머니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곧 이곳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서연은 회사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차를 마시고 밭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서연의 마음도 조금씩 풀려갔다. 그 무렵 한 사람이 종종 그 집을 찾기 시작했다. 남욱이라는 이름의 변호사였다. 그는 민준 사건의 법적 절차를 정리하며 서연과 인연을 맺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였다.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그는 가끔 안부를 물었다.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고 지나치게 친근하지도 않았다. 서연은 그 점이 편했다. 어느 주말 그는 시골집까지 직접 찾아왔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에 집에 젊은 사람이 찾아오자 집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남욱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히 했다. 지붕의 작은 틈을 발견하고는 말없이 올라가 임시로 막아 주었고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자 약을 구해다 주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도와주되 생색을 내지 않았고 질문을 하되 캐묻지 않았다. 무엇보다 서연을 대할 때 늘 한 사람의 주체로 존중했다. 과거를 들추지 않았고 연민을 가장하지도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늘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말했다. 사람이 참 괜찮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민준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서연이 준 봉투를 들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지인의 소개로 커피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다. 하루 종일 햇볕 아래서 일하는 고된 노동이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허리는 늘 뻐근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밤이면 작은 숙소에서 잠들기 전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서연을 떠올렸다. 그는 편지를 썼다. 서툰 글씨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고백이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어머니에게 전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읽고 접어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는 어머니는 말을 흐렸다. 서연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아직은 답을 내릴 수 없었다. 시골에서의 삶은 서연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회사의 대표,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그녀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손재주를 떠올렸다. 옷을 만들고 천을 만지던 기억. 어머니를 위해 직접 옷을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배워라. 내 인생이다. 서연은 시내 직업훈련센터에 등록했다.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고 수업에 나갔다. 패턴을 배우고 재단을 하고 바느질을 하며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그녀의 손은 점점 익숙해졌고 눈빛에는 오래 잃어버렸던 생기가 돌아왔다. 남욱은 종종 그녀의 작업을 보며 말했다. 재능이 있으세요. 그 말에는 과장이 없었다. 서연은 조금씩 웃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행사에도 참여했다. 그녀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고통이 그녀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느 늦은 오후, 마당의 귤나무 아래에서 서연과 남욱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남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 위에 다른 시간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해 보았다. 두렵지만 완전히 닫혀 있지는 않은 길을. 그날 밤, 서연은 잠들기 전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서울의 밤과는 다른 흙과 풀 냄새가 섞인 공기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삶은 여전히 복잡했고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계절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계절은 서서히 바뀌고 있었다. 귤나무에 작은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길게 머물렀다. 서연은 아침마다 어머니를 위해 차를 끓였고 재봉틀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규칙적인 기계 소리는 집안의 안정된 리듬을 만들어 주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노동의 신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 그 자체였다. 훈련 센터에서의 수업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연은 마지막 과제로 어머니를 위한 옷을 만들었다. 단정한 실루엣의 상의와 부드러운 치마였다. 어머니는 옷을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다. 잠시 말이 없더니 눈가가 붉어졌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옷을 지어준 게 처음인 것 같구나.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는 늘 남을 먼저 생각했잖아요. 이제는 받아도 돼요. 그날 이후 서연은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집 옆 창고를 정리해 작업 공간으로 쓰자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주문을 받지 않아도 괜찮았다. 수선부터 시작해도 충분했다. 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가자. 작업실은 소박했지만 정갈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천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그곳에 행복이라는 작은 간판을 달았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잊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다. 처음 손님은 이웃 아주머니였다. 오래된 바지에 밑단을 줄여달라는 부탁이었다. 서연은 정성껏 바느질을 했고 아주머니는 예상보다 훨씬 깔끔하다며 웃었다.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옷을 고치러 오는 사람들, 간단한 맞춤을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 무렵, 남욱은 여전히 주말마다 찾아왔다. 그는 서연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긴 사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네요. 그 말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래요? 전 그냥 조용해서 좋아요. 남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의 손놀림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힘들진 않으세요? 서연은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힘듦이에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연에게는 배려로 느껴졌다. 어머니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해했다. 서연이 웃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어느 날 남욱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우리 서연이 많이 상처받은 아이예요.
남욱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한편 민준의 삶은 여전히 거칠었다. 커피 농장의 하루는 반복되었고 몸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밭으로 나갔고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했다. 손에 쥔 커피 열매의 무게는 현실을 잊지 않게 했다. 밤이면 작은 방에 앉아 땀에 젖은 옷을 빨고 하루를 정리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았다. 편지는 계속 썼다. 서연에게 보내지는 편지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잘 지내고 있다는 말, 건강을 챙기라는 말, 그리고 여전히 죄송하다는 말. 어머니는 그 편지를 받으면 한참을 쥐고 앉아 있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떨렸다. 서연은 그것을 모른 척했다. 어머니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어느 비 오는 날, 남욱은 조금 더 늦게까지 머물렀다. 저녁을 함께 먹고 마루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빗방울이 처마를 두드렸다. 서연 씨,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요. 그래도 그는 말을 이었다. 제가 곁에 있어도 괜찮다면 오래 그렇게 있고 싶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천이 어긋나지 않고 실이 매끄럽게 지나갔다. 깨어났을 때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며칠 뒤 작은 사건이 있었다. 시장에서 어머니가 옛 지인을 마주친 것이다. 그 사람은 과거의 소문을 떠올리며 수근거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집에 돌아와서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서연은 그날 밤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세상은 쉽게 잊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어머니다. 그 말에 서연의 눈이 잠시 젖었다. 집은 점점 웃음이 많아졌다. 작은 작업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공간이 되었고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차를 내주었다. 남욱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평온을 지키고 싶다고. 서연은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다. 결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에는 상처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치지도 않았다. 삶은 이제 그녀에게 선택지를 주고 있었다. 어느 저녁, 서연은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공허가 아니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의 공기는 한층 투명해졌다. 아침이면 서리가 풀잎 끝에 맺혔다가 햇살에 사라졌고 저녁이면 귤나무 아래로 낙엽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서연의 작업실은 그 사이에서 단단해졌다. 주문은 꾸준히 늘었고 그녀는 욕심내지 않는 선에서만 일을 받았다. 바느질은 더 정확해졌고 손님들은 그녀의 조용한 태도에서 신뢰를 느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침마다 차를 끓였다. 다만 예전처럼 서연을 걱정으로 붙잡지는 않았다. 그녀는 멀찍이서 지켜보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존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욱은 변함없이 주말마다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서두르지 않았고
여전히 묻지 않았다. 대신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겨울을 대비해 처마를 보수하고 작업실에 작은 난로를 들여놓았다.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마음속에서 어떤 결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다시 배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의 한 파출소였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전하는 내용은 서연의 심장을 잠시 멎게 했다. 민준이 길에서 쓰러졌고 보건소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이었다. 신분증은 없었고 주머니에서 발견된 종이에 어머니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장면들이 뒤섞였다. 비 오는 밤, LED 스크린, 무릎을 꿇던 남자, 그리고 지금의 전화. 어머니는 그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서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결정해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엄마는 내 선택을 따르마. 서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서로를 밀어냈다. 가야 한다는 목소리와 가지 않아도 된다는 목소리. 용서와 책임, 연민과 경계가 서로를 끌어당겼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파출소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저희 가족이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떨렸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포옹은 판단이 아니라 지지였다. 서연은 울음을 삼켰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도 분명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민준에 대한 소식은 끊겼다. 서연은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를 한 칸 밀어 넣었다. 완전히 닿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둘 수 없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눈이 내린 날, 마을은 고요했고 작업실의 난로는 은은한 열을 내뿜었다. 남욱은 그날 조금 늦게까지 머물렀다. 저녁을 함께 먹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다. 서연 씨, 그가 말했다.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목소리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저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를 덮으라고도 잊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고 이어갔다. 다만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반지를 꺼내지 않았다.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대신 서연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속도대로 가면 됩니다. 서연은 그 손을 느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눈앞이 기억으로 흐려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또렷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약속이 아니었다. 그러나 거절도 아니었다. 남욱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눈은 밤새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은 하얗게 덮였다.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람은 참 신기하다. 다 잃고 나서야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니까.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잃지 않으려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남쪽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민준이었다. 안에는 직접 볶은 커피와 작은 목도리, 그리고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일하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서연에게 직접 보내지 못하고 어머니 앞으로 보낸 편지였다. 어머니는 소포를 열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서연을 불렀다. 이건 받아도 되겠지.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게 되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들은 커피를 끓였다. 향이 집안에 퍼졌다. 서연은 그 향 속에서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의 기운이 마을에 스며들었다. 귤나무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다. 서연은 작업실 앞에 서서 그 변화를 바라보았다. 삶은 여전히 선택의 연속이었고 정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두려움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나무군 곁에 있었고 어머니는 등을 대어 주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를 구해냈다. 봄은 어느새 완연해졌다. 귤나무의 꽃은 지고 연두빛 잎이 무성해졌고 마당에는 햇살이 오래 머물렀다. 서연의 작업실, 행복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은 옷을 맡기기 전 먼저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다. 이곳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었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여전히 하루의 시작을 바느질로 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손놀림에는 여유가 더해져 있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확신이 실의 방향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작지 않았다. 나묵은 그의 봄, 조금 더 자주 머물렀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과는 다른 결단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단출했지만 따뜻한 식탁이었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나묵이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바라보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래, 말해보게. 저는 서연 씨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머니는 한숨처럼 웃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서연이 마음이지.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천천히요. 나묵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래 잠들지 못했다. 그러나 불안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이 맑아져서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래를 상상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을. 며칠 뒤, 결혼 이야기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성대한 식은 원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과 가까운 이들만 초대해 식사를 나누는 자리로 충분했다. 어머니는 그 선택이 마음에 들었다. 삶은 과시가 아니라 함께 버티는 사람들이 증명해 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마을은 잔잔한 축제 같았다. 이웃들은 각자 음식을 가져왔고 마당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이 직접 만든 단정한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울고, 참고, 무너졌던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데려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서연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 주었다. 기억해라,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에 있든 이 집은 내 집이다. 서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말 대신 온기가 오갔다. 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남욱은 서연의 손을 잡고 사람들 앞에 섰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식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잠시 자리를 비켜주었다. 혼자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낯익은 그림자가 골목 끝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민준이었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멀찍이 서 있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들어갈 용기는 없어요. 그냥 보고만 가려고요. 어머니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래도 된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서연이에게 축하 선물이에요. 직접 벌어서 샀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받았다. 전해주마. 그리고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저 남쪽에서 일 계속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떳떳해지면 그때 다시 인사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라. 그게 내 길이다. 민준은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마르고 작았지만 이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아 보였다. 어머니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연에게 상자를 건넸다. 서연은 안을 보고 잠시 멈췄다. 손수 만든 작은 나무 인형과 짧은 편지였다. 축하한다는 말,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서연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었다.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녀는 말했다. 이제는 밤이 깊어졌다. 사람들은 돌아갔고 집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서연과 남욱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후회는 없어요. 남욱이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지나간 선택에 대한 감정이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을 선택하고 있어요. 남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몇 해가 지나 집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더해졌다. 어머니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햇살 아래 앉아 있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사람은 모두 무너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고. 서연은 그 선택의 증거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집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다.